자, 이번 차량은 르노 삼성의 중형 SUV QM6 가솔린 모델입니다. QM6 GD 가솔린 차량은 조금 더 도시명 SUV의 적절한 상품성과 가격적으로 진입장벽을 낮추며 먼저 선보인 디젤 모델에 이어 라인업을 추가해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디자인은 먼저 선보였던 디젤 모델과 다름을 두진 않았습니다. 그릴을 중심으로 헤드램프까지 이어지는 라인이나 요즘 르노 삼성을 대표하는 C자 형태로 그려내서 꽤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일라이트 등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헤드램프 디테일은 이렇게 라인이 하나 들어가고 다시 라인이 여기부터 시작돼 갖고 두 개의 램프를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고, 디테일도 꽤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차량은 QM6 가솔린 알리 시그니처 트림의 선택 사양도 거의 다 반영이 된 풀옵션 차량으로 헤드램프를 비롯해서 턴 시그널, 그 다음에 포그램프까지 다 LED 램프를 적극 반영을 해주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QM6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게 그 SM6부터 시작해갖고 패밀리룩이 반영된 거잖아요. 그래서 SM6부터 시작된 그 디자인이 QM6까지 그대로 녹아져 있는데, 형태가 SUV다 보니까 좀 높고 부피감이 있는 그 형태에서도 어색함이 느껴지지 않는 디자인이 잘 녹아져 있는 그 부분은 이 QM6가 가진 꽤 긍정적인 디자인 요소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출시한 지도 꽤 지났음에도 그렇게 구형틱하지 않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건 꽤 근사한 외모를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익스트리어 바디킷이라고 해서 전면 범퍼 하단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 쪽 도어 하단에 사이드 스텝, 그리고 리어 후면 범퍼 하단에도 별도의 바디킷을 선택 사양으로 적용을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멋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줄 수 있는 이 부분은 오너들만 알 수 있는 차이이긴 하지만 꽤 괜찮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고요. 사이드에서도 디젤 모델과 별다른 다름을 두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프로포션도 꽤 근사한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고, 헤드램프부터 시작돼 갖고 펜다로 이어지는 이런 디테일들도 크게 어색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타이어는 지금 해당 차량이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19인치, 그러니까 QM6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디자인은 무난한 편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QM6랑 잘 어울리는 휠 디자인이 그려졌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어 후면부도 꽤나 익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젤 모델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여기 배지가 GD라고 바뀐 이 부분밖에 없고, 이 외에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은 요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면에 있던 그 C자 형태의 데일라이트 형상대로 테일램프에서 그 디자인을 어느 정도 이어주는 그런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일램프는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파져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입체감을 살려주면서 램프가 점등이 되고 그래픽이 보여졌을 때 좀 더 디테일을 더해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부분은 이제 턴 시그널 램프가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후방등이 적용된 그런 테일램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엠블럼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길게 자리하면서 좀 더 커 보이면서 안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실내도 살펴보겠습니다. 외적 디자인과 동일하게 실내에서도 디젤 모델과 동일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중앙에는 8.7인치 크기의 세로 형태로 된 디스플레이 S링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량에 관련된 기능은 이 안에다 다 통합시켜 놓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관리라든지 앰비언트 라이트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주행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서 다 세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비롯해서 오디오 관련해서도 다 이쪽에서 조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물리적 버튼을 최대한 줄이고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꽤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일 텐데, 이 조작 방식이 그렇게 직관적이진 않습니다. 여기 이 사이드 쪽에 있는 기능 버튼들은 다 터치 조작 방식인데, 정차했을 때는 조작하는 데 있어 갖고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데, 주행 시에는 시야를 뺏기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적응의 시간은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다이얼을 이용해서 온도 조절 할 수 있는 물리적 버튼은 마련을 해 놨는데, 대부분의 공조기 관련 컨트롤도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풍량을 조절을 한다든지 온오프를 한다든지 그 바람의 방향을 조절할 때도 다 이렇게 이 부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조작을 할 수가 없고 이 화면을 꼭 띄운 다음에 조절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터치의 반응 속도에 있어서는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았고요. 기어를 후진으로 변경을 하면 세로로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부는 후방 카메라가 활성이 되고, 요 위로는 또 주차 센서가 나와서 보여주는 이 구성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는 총 5가지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고, 밝기 조절이나 그리고 앞이나 뒤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게 메뉴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레드 컬러로 하면 계기판 클러스터의 컬러도 레드 컬러로 변화를 하고, 이 부분도 레드, 그리고 도어 트림 이쪽에 이렇게 컬러가 변화를 하면서 좀 실내에 감성적인 디테일을 더해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블루 컬러로 하면 다시 블루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러니까 이 앰비언트 라이트, 무드 등의 컬러를 변경을 하면 계기판도 맞춰서 색상이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뒤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고, 오픈하면 이 안쪽으로 USB 단자가 2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오토, 2019년식으로 연식 변경되면서 이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쪽에서 보면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 S링크 자체가 세로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디자인이 나오는 건 아니고, 요 상하는 좀 공백이 생기고 여기서 이렇게 보여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티맵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음악 듣거나 전화나 문자 메시지 할 수 있는, 이렇게 스마트폰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링크 하단부에는 시트, 열선하고 통풍 선택할 수 있는 기능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할 때 에코 모드 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 부분은 또 물리적으로 마련해놔서 조작하기 수월하게 해놓은 부분이 자리를 하고 있고, 이 위쪽으로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 전원 아울렛도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어 레버 밑으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하고 스피드 리미트,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핸들 쪽에 버튼을 모아놔서 동시에 조작할 수 있게 해놓는 편인데, 르노 삼성은 따로 분리시켜 놓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컵홀더 4개 구역으로 나눠진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여기는 좀 작고 여기는 좀 크고, 그리고 높이감도 각각 달라서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여기 이렇게 내리면 닫히고 올리면 열리는 이 커버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에어컨을 키면 찬바람이 나오면서 물을 시원하게 해주고, 또 히터가 나오면 따뜻하게 해주는 그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 핸들은 림 크기도 적당하고 사용된 가죽 소재에 있어서도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괜찮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르노 삼성 차를 탈 때마다 좀 독특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인데요. 오디오 컨트롤 할 때 이 스티어링 휠 쪽에 기능 조작 버튼이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따로 빼놔서 레버 방식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쪽에서 볼륨 높이고 낮추고 그다음에 음소거 할 수 있고, 여기 다이얼을 이용해서 트랙을 넘기거나 라디오 주파수를 변경할 때 사용하는 레버 방식의 오디오 컨트롤러가 이쪽에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이 여기에요. 이 주행할 때 왼쪽 발을 놓을 수 있는 풋레스트, 이 부분이 여기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폭이 꽤 짧은 편이라 주행을 할 때 발을 얹어 놓으면 한 반 정도밖에 걸치지 못해서 이 부분은 좀 너비를 좀 더 넓혀서 좀 더 편안하게 발을 얹어 놓고 주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고요. 이게 옵션 사양이긴 하지만 나파 가죽이 적용되어 있어서 시트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착자감을 보여주는 부분도 괜찮고, 여기 꽤 독특한 형태를 하고 있는 헤드레스트도 착자했을 때 조금 더 편안함을 더해주는, 전반적으로 1열 시트 구성에 있어서는 별다른 불만사항이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2열 공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은 제가 운전하는 그대로, 그리고 보조석은 약간 뒤로 조금 더 밀어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그룸, 헤드룸 모두 부족함 없는 그런 공간을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는 포지션 자체가 약간은 1열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시트 등받이 각도도 약간은 서 있는 형태이긴 한데요. 근데 막상 착자를 하면 별다른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트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에어벤트라든지 USB 충전할 수 있는 단자하고, 그리고 파워 아울렛 이렇게 마련된 부분은 꽤 괜찮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중앙 쪽에는 이렇게 내리면 컵홀더가 있는데, 르노 삼성 차 탈 때마다 또 꽤 독특한 부분이죠. 이 뒷좌석 시트의 열선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를 조절해서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이 열선 기능 버튼이 이쪽에 마련되어 있는데, 이 도어 쪽에 버튼을 따로 빼면 어떨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4명이 탔을 때는 별다른 불편함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 5명이 타면 이 자리에 사람이 앉기 때문에 열선을 조작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아니면 이 사람이 타기 전에 조작을 해놓고 타라고 해야 되는 좀 약간은 불편한 위치에 열선 조작 버튼이 있어서 시트 열선이 마련된 구성은 괜찮지만 포지션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2열 시트는 뭐 각도 조절이나 앞뒤 이동, 포지션 변경은 안 돼서 2열 승객들도 장거리를 이동할 때도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이 부분은 차후에 좀 개선이 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외에 전반적인 실내 거주 공간이라든지 구성에 대해서는 세그먼트에 준하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트렁크는 이쪽 부분을 누르면 오픈이 되는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꽤 반듯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아래쪽에도 별도의 수납 공간하고 양쪽에 수납 공간, 그리고 여기 전원 아울렛까지 갖춰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열 시트도 폴딩이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좀 더 넉넉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꽤 괜찮은 구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지고요. 다시 닫을 때는 누르면 자, 먼저 파워트레인은 2.0 가솔린 엔진을 품고 있고, 변속기는 자트코사의 CVT 무단 변속기가 맞물려 있으며 최고 출력은 144마력, 최대 토크는 20.4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엔진 출력만 놓고 보자면 배기량 대비 조금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녀석을 거동시키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동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막상 주행이 시작되면 꽤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줍니다. 초반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반응도 괜찮은 편이고, CVT 변속기도 꽤 매끄럽게 출력은 전달을 해주는데요. 지금 상황처럼 속도를 냈다가 줄였다, 그러니까 일상 주행에 있어서는 출력에 대해서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거기에 지금 QN6에 적용된 자트코사의 CVT 무단 변속기는 D스텝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속이 이루어지면 엔진 회전수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일반 자동 변속기 같은 느낌을 연출을 해주는데요. 가상이긴 하지만 7단의 변속단을 만들어줘서 CVT 무단 변속기가 갖고 있는 이질감을 줄여준 부분은 꽤 괜찮은 세팅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단 가속 페달을 좀 깊게 가져가더라도 엔진 회전 질감이 거칠어지면서 바로 출력을 전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텀을 가지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속도가 올라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보다는 일상 주행을 함에 있어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디젤 엔진이 가질 수 없는 정숙하면서도 편안한 주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SUV임에도 가솔린 엔진을 품은 장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행 상황에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정체 구간이나 신호가 있고 차가 정차했다가 다시 재출발이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소음이나 진동에 대해 별다른 스트레스가 동반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편안한 주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꽤 인상적이고요. SUV를 주행한다고 느껴지는 것보다 약간은 지상고가 높은 세단을 운전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면서도 조용한 주행 질감은 승차감에도 그대로 이어져 있는데요. 디젤 모델과 차이가 나는 또 하나의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은 거칠었던 승차감이 가솔린 모델에서는 꽤 차분하게 정돈이 된 듯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하체 세팅이 변화된 건지 모르겠는데 유연한 그런 느낌을 제공을 해주고 이 댐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고급스러운 느낌도 들어서 일상을 거의 함께 같이 하는 도시명 SUV에는 조금 더 적절한 상품성을 갖추지 않았나, 이렇게 여겨지고요. 이외에는 먼저 선보인 디젤 모델과 별 다름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핸들 조향은 감도도 괜찮은 편이고 별다른 이질감 없이 조향하는 대로 꽤 솔직한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브레이크 제동력에 있어서도 파워트레인과 상응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줍니다. 페달을 조작하는 양에 따라서 담력도 꽤 일정한 편이라 주행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았고요. 거기에 전방 시야도 꽤 트여있는 편이고 사이드 미러도 크기가 커서 측면에 사각지대가 잡히는 불편함도 별로 없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좀 내려다보면서 주행을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용이한 운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괜찮아 보입니다. 전반적인 편의사양에 있어서는 딱히 불편함이 느껴지진 않았는데 속도만 설정해서 정속주행만 이루어지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된 부분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차선 이탈 같은 경우에도 경보만 알려주는 그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지정해놓은 속도에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알아서 스스로 주행을 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차선 유지 어시스트를 기반으로 한 핸들 조향 같은 이 기능들이 단순히 편한 주행을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안전한 주행에 꽤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좀 추가를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거리는 500km 정도 주행을 했고 연비는 리터당 13.6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240km 정도 되니까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 대략 한 740에서 50km 정도 주행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 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UV이지만 가솔린 엔진을 품은 덕분에 세단과도 같은 차분하면서도 조용한 주행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도시명 SUV에 적합한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여겨졌고요. 거기에 2,400만원부터 시작되는 가격은 꽤 매력적인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르노 삼성의 중형 SUV QM6 가솔린 모델이었습니다.
양성국입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알 TV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고 계신데 더욱더 재미있는 소식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레알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저희 레드 RPM 레알 TV 많이 시청해 주세요.